2025년 12월 2일, 바로 오늘이죠.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여러 부처 예산이 있지만 저희는 오늘 우리의 일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된 고용노동부 예산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총액이 무려 37조 7천억 원이에요. 이 엄청난 돈을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과연 정부는 당장 우리 눈앞에 있는 공장과 사무실의 묵은 문제를 푸는 데 집중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모든 걸 AI가 주도하게 될 그 미래의 일자리에 모든 걸 걸고 있는 걸까요? 오늘 저희는 고용노동부의 자료를 바탕으로 이 돈의 흐름이 정확히 어디로 향하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말해주는 정부의 진짜 속마음을 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전체 예산 규모가 작년보다 2조 3천억 원 넘게 늘었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사실 더 중요한 건 말씀하신 대로 그 돈을 어디에 쓰기로 했느냐 하는 점입니다. 이번 예산은 크게 보면 두 개의 이야기로 나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오늘의 일터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내일의 노동시장을 준비하는 것. 이 두 가지 흐름이 어떻게 서로 경쟁하고 또 연결되는지 살펴보면 아주 재밌는 그림이 보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오늘의 일터 혁신, 안전, 공정, 행복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를 내걸었는데요. 역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안전한 일터입니다. 산업재해는 정말 끝이 없는 숙제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인지 이번 예산에서도 가장 힘을 준 분야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접근 방식이 조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정부가 주로 규제하고 단속하는 역할이었다면 이제는 뭐랄까 민간 전문가나 지역 사회까지 다 끌어들여서요. 일종의 사회적 안전망 같은 걸 만들려는 시도가 보입니다. 사회적 안전망이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안전한 일타 지킴이라는 제도가 새로 생겼던데 이건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네, 바로 그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노사단체 같은 민간 전문가 1,000명을 채용해서요. 현장을 아주 밀착해서 점검하게 한다는 건데 여기에 446억 원을 투입합니다. 1,000명이나요? 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질문은 이거죠. 이 지킴이들이 과연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 만큼의 어떤 강제력을 가질 수 있느냐? 자칫하면 현장에 부담만 주는 뭐랄까 안전 코스프레로 끝날 수도 있거든요. 정부가 규제의 칼날 대신에 협력이라는 모델에 베팅한 셈인데 이 실험이 성공할지는 좀 지켜봐야 합니다. 결국 현장에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가 관건이겠군요. 반면에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사고 예방 시설 비용의 90%까지 지원해 주는 건 이건 굉장히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아, 그건 아주 현실적인 접근이죠. 그동안 비용 때문에 안전설비 투자를 망설였던 영세사업주분들께는 정말 가뭄의 단비 같은 정책일 겁니다. 폭염 대비 장비 지원 예산을 80억 원 늘린 것도 마찬가지고요. 어쩌면 이런 직접적인 지원이 그 1,000명의 지킴이보다 더 큰 효과를 낼 수도 있어요. 예방도 중요하지만 사고가 났을 때를 위한 대비도 있겠죠? 물론입니다. 그 부분도 강화됐습니다. 산재 국선대리인 제도를 새로 도입해서 법을 잘 모르는 노동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요. 또 치료부터 재취업까지 한 번에 관리해주는 토탈케어 프로그램도 처음 시작됩니다. 네. 물리적으로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는 건 확실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안전이라는 게 단지 다치지 않는 것만을 의미하진 않잖아요. 경제적인 안정감도 중요하죠. 자연스럽게 다음 키워드인 공정한 일터로 넘어가게 되네요. 아주 정확한 연결입니다. 신체적 안전만큼이나 중요한 경제적 안전, 즉 공정성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권리박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수고용직이나 프리랜서처럼 법의 테두리 바깥에 있던 사람들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만들겠다는 거죠. 지역별로 민간 노동센터 30곳을 지원해서 이분들이 기댈 수 있는 상담 창구를 전국에 만들겠다는 계획이 그 시작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시도가 하나 보이는데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면서 임금 실태 조사 표본을 2배나 늘린다고 하더라고요. 3만 3천 곳에서 6만 6천 곳으로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요? 이건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임금 격차 문제를 풀려면요. 우선 우리가 얼마나 그리고 왜 격차가 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하거든요. 객관적이고 상세한 데이터가 없으면 모든 논의가 그냥 감정 싸움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네. 이렇게 확보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 회사는 동종업계 평균보다 이만큼 차이가 나는구나. 이걸 명확히 보여줘야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판단인 거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설득이군요. 그런데 더 미래적인 접근도 있더라고요. 20억 원을 들여서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를 만든다던데 이건 좀 파격적입니다. 네, 24시간 언제든 AI에게 노동법 관련 질문을 하고 사건 접수까지 바로 연계해준다는 구상입니다. 시간에 쫓기는 노동자들이나 전문가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운 분들에게는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걱정도 돼요. AI 상담이라니 부당해고처럼 굉장히 미묘하고 복잡한 상황의 그 뉘앙스를 과연 알고리즘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만약 AI가 잘못된 조언을 해서 누군가 정당한 보상을 놓치게 된다면 그 책임은 또 누가 지는 건가요? 바로 그 점이 이 서비스의 성패를 가릴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기술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시도는 좋지만 법률 상담이라는 민감한 영역인 만큼 그 정확성과 책임 소재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겁니다. 아마 초기에는 아주 단순하고 명확한 규정 위반 사례 중심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럼 오늘의 일터를 바꾸는 마지막 키워드로 가보겠습니다. 모두가 바라는 행복한 일터. 역시 핵심은 워라밸이겠죠? 주 4.5일제 시범 사업에 276억 원을 투입한다는데 이게 정말 현실화될 수 있을까요? 이건 아주 흥미로운 정책 실험입니다. 정부가 법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강제하는 건 엄청난 정치적 부담이 따르거든요. 그렇죠. 그 대신에 주 4.5일제를 도입하면 우리가 컨설팅도 해주고 돈도 지원해줄게 라면서 시장의 자발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겁니다. 이 276억 원은 전국적인 변화를 이끌기 위한 돈이라기보다는 다른 기업들이 보고 따라할 만한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기 위한 일종의 투자금에 가깝다고 봐야 합니다. 일종의 마중물 역할을 기대하는 거군요. 일하는 부모님들을 위한 지원도 눈에 띄게 들었던데요.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이 21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오르는 것처럼요. 네, 그런 금액 인상도 있지만 그건 사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소소한 조정에 가깝고요. 정말 주목해야 할 전략적 변화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바로 육아휴직을 마음 편히 쓰게 만드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시도예요. 마음 편한 환경이요? 정부 보조금은 전에도 계속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중소기업에서는 여전히 그림의 떡이라는 말이 많았는데요. 뭐가 달라진 건가요? 핵심은 남은 사람들의 부담을 어떻게 덜어주느냐입니다.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육아휴직을 꺼리는 진짜 이유는 당장의 인건비 지원금보다도 대체 인력을 구하고 교육시키는 과정의 혼란, 그리고 남은 동료들의 업무 과중이거든요. 아, 그게 문제군요. 네, 이번 예산은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듭니다. 대체 인력을 채용하는 기업 지원금을 월 140만 원까지, 기존 동료에게 업무를 분담시켰을 때 주는 지원금도 월 60만 원까지 대폭 올렸습니다. 사업주와 동료의 부담을 직접적으로 덜어줘서 눈치 보지 말고 다녀와 라는 말이 진심이 되게 하겠다는 의도죠. 아하, 단순히 휴직자에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그가 빠져나간 자리를 채우는 비용과 노력을 보상해주는 쪽으로 초점을 옮긴 거군요. 이건 정말 중요한 변화 같네요. 자, 이렇게 오늘의 일터를 혁신하려는 노력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시선을 미래로 한번 돌려보죠. 두 번째 큰 이야기,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 구축입니다. AI 시대의 인재 양성부터 청년, 중장년 맞춤 지원까지 범위가 아주 넓네요. 그렇죠. 이 부분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미래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말하자면 투트랙 전략입니다. 한편으로는 실업급여 같은 안전망을 튼튼히 해서 어떤 경제 위기에도 버틸 힘을 키우고 다른 한편으로는 AI라는 거대한 파도에 올라탈 인재를 키워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청년, 중장년,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고요. 그중에서도 많은 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대상별 맞춤 지원을 자세히 들여다보죠. 먼저 청년입니다. 구직 촉진 수당이 월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오르던데 이 정도 인상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요? 10만 원 인상이 청년들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진 못할 겁니다. 하지만 이건 구직 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보장해서 당장의 생계 때문에 원치 않는 일자리를 선택하는 상황을 조금이라도 막아보겠다는 상징적인 조치로 봐야 합니다. 더 중요한 변화는 일자리 기회 자체를 만드는 방식에 있습니다. 특히 비수도권 청년들을 위한 정책 변화가 눈에 띄더라고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 개편된다고요? 그게 아주 중요한 변화입니다. 기존에는 기업에만 지원금을 줬는데요.
이제는 비수도권 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기업 지원금과는 별도로 청년 본인에게 2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직접 줍니다. 청년에게 직접요? 네. 이건 정부가 지역의 인재 유출, 그러니까 수도권 쏠림 현상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청년들에게 지역에 남아도 괜찮은 경제적 이유를 직접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기업이 아니라 청년에게 직접 돈을 줌으로써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고 동시에 지역 균형 발전까지 노리는 거군요. 구직을 아예 다녀만 쉬었음 청년을 찾아가는 사업에 60억 원을 새로 편성한 것도 인상 깊었습니다. 그건 정말 어려운 과제에 도전하는 겁니다. 이미 구직 시장에서 멀어진 청년들을 다시 사회로 이끌어내는 건 돈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마 많은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중장년층입니다. 인생 2막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이분들을 위한 지원도 정말 중요해졌죠. 이번 예산안에서 중장년 정책은 어떤 방향을 가리키고 있나요? 중장년 정책의 핵심은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주는 데 맞춰져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실직 이후에 재취업 교육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산업 구조의 변화에 맞춰서 새로운 커리어로 이동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놔주는 역할로 확장되고 있어요. 그 다리 역할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일선 부족 일자리 동행 인센티브라는 시범 사업이 있던데요? 바로 그겁니다. 조선업이나 뿌리산업처럼 일손이 부족한 업종에 중장년이 취업해서 1년 이상 근속하면 총 360만 원의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입니다. 이건 중장년의 풍부한 경험과 인력이 부족한 산업을 직접 연결해서 미스매치를 해소하려는 굉장히 전략적인 시도예요. 저희가 앞서 이야기했던 수많은 수당 인상 같은 정책들하고는 결이 좀 다르죠. 이건 정부가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칼을 빼든 훨씬 더 중요한 전략적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확실히 그러네요. 단순히 돈을 더 주는 게 아니라 인력의 흐름 자체를 바꾸려는 정책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장애인 지원 예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양질의 일자리와 고용 안정에 집중한다고 하던데 어떤 점이 가장 눈에 띄나요? 단연 AI를 비롯한 디지털 직업 훈련의 강화입니다. 장애 특성을 고려한 AI 활용 교육을 새로 만들어서 3,600명을 지원한다는 계획인데요. 이건 장애인 고용을 더 이상 단순 반복적인 업무에 한정하지 않고 미래 유망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일종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합니다. 훈련 기회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장벽을 낮추는 지원도 중요할 텐데요. 물론입니다. 사실 그게 더 시급한 문제일 수 있죠.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어도 출퇴근이 어렵거나 업무 중에 보조가 필요해서 좌절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 비용 지원 대상을 늘리고 업무를 돕는 근로지원인 규모도 11,700명까지 대폭 확대합니다. 그렇군요. 또 중증장애인 훈련 수당을 하루 18,000원에서 35,000원으로 거의 2배 가까이 올린 건데요. 이건 훈련 기간 동안의 생계 걱정 때문에 교육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네, 지금까지 2026년 고용노동부 예산 37조 7천억 원의 속내를 들여다봤습니다. 이야기를 나눠보니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네요.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내일의 기회를 잡는 것 사이의 균형 말입니다. 맞습니다. 이 예산안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가장 시급한 방어 과제와 AI 중심의 인재 양성이라는 가장 중요한 공격 과제에 동시에 전력을 쏟아붓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당장 터지는 불을 끄는 소방수의 역할과 미래의 도시를 설계하는 건축가의 역할을 동시에 하겠다는 거죠. 두 가지를 모두 다 하겠다는 거군요. 네, 물론 두 가지를 모두 완벽하게 해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오늘 저희가 분석한 수많은 정책들이 당신의 삶과 일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정부의 계획은 이제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이 37조 7천억 원이 서류 속 숫자로 남을지 아니면 현장에서 살아 움직이는 변화가 될지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겠죠?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이 예산이 여러분의 소득세로만 이루어진 돈이고 여러분에게 딱 한 가지 정책에만 몰아주기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당장의 안전을 위한 투자에 힘을 실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불확실하지만 잠재력이 큰 미래 인재 양성의 모든 것을 거시겠습니까? 아마 그 선택이 여러분이 현재의 삶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될지도 모릅니다.